네, 4.15 총선 앞두고 선거의 맥 짚어드리고 잡아드리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이 선거의 맥 짚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 경남도민일보의 정봉화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자, 장영 기자는 앞서 인사드렸고 우리 정봉화 기자는 MBC 경남과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협업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그 첫 주자로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그 모든 이슈를 지금 다 흡수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국민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총선도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경남도민일보는 국회를 바꿀 당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선거 기획 보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는 이제 MBC와 함께 선거의 맥을 같이 게 됐는데요. 네.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와 신문사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요 협업 하나 말고 같이 하는 거 하나 더 있죠? 네, 앞서 약간 소개가 됐는데요. 당신이 우리의 백신입니다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격려, 위로, 응원 메시지를 경남도민일보와 MBC 경남 SNS를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확진자나 의료진, 자영업자들을 향한 응원도 좋고 나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혹시 앞서 영상 보셨나요? 혐오는 힘이 없다.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혐오는 사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은 외신에서 보도를 하듯이 유럽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혐오 현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병마뿐만이 아니다. 혐오도 포함된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로 총선이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은 선거운동 한창일 시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총선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모양새인데요. 자, 정 기자, 일단 각 당 총선 전략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 사태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여야도 총선 전략을 새로 짜야 할 판입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다 보낸 상태고, 이것은 민주통합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될 텐데요. 그럴수록 가짜뉴스, 특히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워낙 총선 기획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 기자, 지역 지금 어쨌든 출마한 분들 그 동향은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예비 후보 단계인데요. 지금 거리 나가보면 후보자보다 현수막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 대외 활동 크게 줄었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 기자실일 텐데요. 후보들이 이제 뭐 자기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실 많이 찾는 경우죠. 네. 화면 보시는 곳이 창원시청 기자실입니다. 저기 2월 4일 날 촬영한 화면인데요. 굉장히 북적입니다. 저기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리는 곳인데 창원에 5개 선거구가 있죠. 등록된 예비후보만 지금 56명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저 경쟁률을 뚫고 기자회견하는 게 왼쪽에 저 화면이고, 오른쪽은 25일 촬영을 했네요. 썰렁하죠? 텅 빈 모습이죠. 왜 저런 일이 났는지 관계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2월 24일부터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걸로, 잠시 중단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 일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불가피하니까요. 우리 김수미 평론가는 사실 출마 경험이 있잖아요. 당선 낙선까지 다 해보셨고. 지금 후보시라면은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선거에 관련된 그 대놓고 하는 캠페인들을 다 취소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봤을 때는 잠적하다시피 했던 그런 선거운동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도 주로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점을 짚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지층을 조직하는 뭐 그런 활동을 주로 이런 시즌에는 하게 됩니다. 좀 앞서 나가시는 분이니까. 네. 어쨌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와 총선 요 주제는 이제 장 기자가 발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 아예 접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런 모습도 있대요. 그 분무기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방역 활동 동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저게 기부행위 아니라고 문제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전화 문자 메시지 요즘 많이 받으실 텐데 사실 좀 공회 수준이죠. 그런데 대체로 코로나 이겨내자 이런 문자 메시지들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면서 어렵게 한 후보가 거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 타는 모습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제 대면 접촉하지 말라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손을 흔든다거나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뭐 공약 알리기보다도 뭐 코로나 이런 거 극복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았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멀리서 인사드리려면 자전거를 통해서 그냥 인사드리고 그게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곳은 한 선거 캠프인데요. 굉장히 썰렁하죠. 예. 이 캠프 핵심 그룹들도 SNS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힘드니까 저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어렵답니다. 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사실 사람 사업,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일인데 깝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하여튼 정치 신인들은 이게 더 답답하겠죠? 뭐 기성 정치인들이야 특히 현역들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묻어나갈 수 있는데 신인들 그리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한 청년 정치 모임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모임이었는데 실제로는 총선 전략보다 뭐 코로나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인지 직접 제한된다면은 결국엔 SNS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뭐 흔히 말하는 뭐 댓글 알바를 고용한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또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달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더 우선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총선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미에 나왔어요. 총선을 좀 다음에 치러야 되지 않을까. 총선 연기 얘기를 꺼낸 건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좀 나왔잖아요. 예, 유성엽 지금은 대한신당 공동대표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총선 연기 진지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첫 주장을 했었고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뭐 6.25 때도 전쟁 때도 대선 치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심재철 대표 지금 근황이 좀 달라졌는데 그죠? 아니 지금 대한신당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민생당으로 통합이 됐죠. 그렇죠. 네, 그건 정정을 하고. 자, 근데 이게 가능은 한 건가요? 네, 이 선거법에 보면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50일 전이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하도록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천재지변인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 연기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협의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가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와 함께 선거의 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가져와 주셨나요? 네, 역시 코로나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19를 두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예.
두 번의 비슷한 경험치가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국회는 뭐 했나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감염병이 국민들 힘들게 했을 때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가? 네, 2015년에 메르스 당시에는 환자가 106명이고 사망자가 38명. 그러니까 치사율이 지금 코로나19보다 높았는데요. 네. 그 당시 법안들이 대량 발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만 19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다행히 그 당시에 개정을 통해서 감염관리 시스템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도 이때 마련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 간 관리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됐고요.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음압병실도 이때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병상과 이격거리 확보라든가 방문객 출입 제한 같은 병원 문화 조성도 이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어제는 코로나 3법 통과됐어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감염병 예방관리법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요 세 가지를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대구 31번 확진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단 검사나 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 벌금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벌금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워낙 이제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 중에서 재석 237명 중에 2명을 뺀 나머지 찬성을 해서 그 처리는 됐는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법은 바뀌었는데 그럼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2015년 메르스 때 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한다는 그 내용이 네. 법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100대 운영 과제에도 명시가 됐지만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2017년에야 두 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은 2023년이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은 아직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두 곳 빼고 나머지 지역은 아예 아직 설립 소식이 아예 없는 거고. 자, 5년 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진주의료원 폐원이라는 경험치가 있고 그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이 꾸준히 이제 요구가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기대만큼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어제가 그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이제 공공의료 확충의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아마 이 공공의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우리 김수만 평론가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영역, 사적 영역의 의존성이 높아서 공공병원이나 그렇죠. 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보다도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보장성도 최근에 확대를 해왔는데 이 비유하자면은 땔감은 충분히 구해놓고 구들장을 안 고친 그런 상태다라는 게 이번 사태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한 무더기 법안들을 쏟아내긴 하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선거의 맥 이번에는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이어갑니다. 우리 코로나19 보면서 어떤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네. 우리가 스포츠 할 때 입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서로 선수들 간에 호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 거죠. 정치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리조나에서 총기 난사 사건 2011년에 일어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51초간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게 뭐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연설을 하다가 이제 슬픔을 억누르면서 침묵하는데 그것이 더 큰 울림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아쉽게도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좀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네. 굳이 하나 좀 생각나는 것은 이제 강원도 산불 사태 때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노인분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갖고이 챙기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친절하게 하는 그런 또 모습이 인상적이었었고요. 이낙연 총리는 다니면서 항상 저렇게 네. 하더라고요. 밀양 그 화재 사건 났을 때도 네. 뭐 마찬가지였고. 네. 특유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하십시다. 뭐 이런 네, 그런 말 또 남기긴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힘내라 대구 경북 이런 해시태그 캠페인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저 멀리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죠. 조슈아 웡 한글 트윗으로 특별하게 이제 한국의 시민들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어떤 사례들을 앞세워 주셨으니까 이제 그 반대 사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세세하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문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도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야권에서의 반응도 그와 그렇게 다른 격조 있는 반응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또 드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이제 반대 진영 쪽에서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뭐 대구시장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단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럿을 좀 어떤 공경에 몰아넣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그 중간지대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국민들에게도 이게 이제 호불호 갈리게 하고 이렇게 좀 갈등을 하게 할 것 같고 스트레스 받게 할 거고 그렇죠? 재난 상황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고도로 고려가 된 그런 언어들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최대한 봉쇄 정책, 그러니까 그 봉쇄가 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봉쇄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하간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였고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원인 이게 이제 한국 사람 스스로가 문제다라고 들릴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치인 언행으로서 좀 아쉬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때 아닌 실수를 의사 출신인데 코로나 20 이렇게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이 못 믿어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선거의 맥을 잡아드린다, 짚어드린다라는 거는 그 맥을 원활하게 돌게 하겠다라는 건데 더 이렇게 좀 깝깝하게 만들어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무작정 받아쓰기 하고 이 말 저 말들을 정보의 홍수 속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뭐 토론해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제어하고 가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태를 해결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태를 이용하는 말인가? 혹은 사태를 무시하는 말인가? 해결, 이용, 무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통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도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